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최근에 날씨가 정말로 변화무쌍하고 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서울은 다 비쌀 것 같은데 공기 중에 누가 분무기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습하죠. 분무기를 뿌리고 있는 날씨. 그러더라고요. 미스트. 운전하면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한 5번 정도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비가 쏟아졌다가 예. 멈췄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슬슬 동남아 날씨가 되는 거죠. 이제. 스콜성 비가 스콜성. 많이 온다. 예. 우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예전에는 장마였다면 예. 지금은 장마보단 우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비해서 미국 지수가 조금 상승을 했더라고요. 반갑게도 어제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다우가 0.23%, S&P가 0.36, 나스닥이 0.3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처음에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이제 자신감 그리고 이제 막판에 매물이 조금 출회하면서 상승 부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제 FOMC 회의록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보다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경기에 대해서도 어떤 하방 위험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도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신중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력하다.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고요. 네.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 예.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경기 침체를 허용하겠다라는 스탠스였고요. 7월 FOMC 같은 경우는 50에서 75bp의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100bp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배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예상은 뭐 계속해서 75bp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대체로는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걸맞게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GDP Now라는 그 이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게 막 수치가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또 마이너스 2.1을 봤어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수치가 나온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그게 이제 뭐 2분기 연속 또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회의록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세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코멘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섣불리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또 회의록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소비 지출인데 지금 소비 지출이 계속 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여러 이제 부양책 때문에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계좌에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그 세이빙하는 그 지수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그 소비 지출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현금 부분이 소진되면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빠른 인플레이션 안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꼬리를 문 거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나 음식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야지 다른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건데 계속해서 그게 이제 유지될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강한 소비가 유지되기는 힘들다 가능성이 크죠.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가 또 100불을 깼습니다. 어제.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키팩터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WTI가 1% 정도 하락을 해서 98.53달러.
최근 5일간 하락률이 12%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최근에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중국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유가가 빠진 게 어떤 공급단에서의 이제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이제 하락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네. 이제 수요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견조한 상황 속에서 공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경기 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 마냥 이렇게 하락이 이제 반갑지는 않은 상황.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예. 시티즌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 목표 가격을 65달러 배럴당. 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내년 23년에는 45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예. 낮게 잡은 거고.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예. 많이 투자를 해왔지만은 예. 가장 맞추기 힘든 두 가지가 환율하고 유가입니다. 아, 환율 유가. 너무 변수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수요 공급 문제도 굉장히 차이가 예. 나고 뭐 전쟁이라든지 예. 별의별 이제 예, 별의별 요인들이 리스크가 많이 다, 연결돼 있기 노이즈가 때문에. 다 있는 예. 거죠. 그 반대로 에너지 에스펙트라는 이제 원유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뭐 70달러, 60달러 이렇게 가는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여기서 조금 줄어들 경우는 30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예. 러시아가 현재 300만 배럴 정도를 일일 감축을 할 경우 네. 3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또 반대로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일 생산량이 1천만 배럴 정도입니다. 전쟁 전에 1천만 배럴 정도였고 현재는 이제 한 900만 정도로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은 거를 이제 다른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늘려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유가라는 게 뭐 다른 어떤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이클하고 이제 선행 같이 가지만 동행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러시아라든지 산유국들이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을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가격을 적정 가격을 40에서 60달러로 책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원래는 러시아 원유를 안 쓴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안 쓰겠다. 예.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했나요? 다른 나라에다가 그렇죠. 뭐 인도, 중국. 예. 예. 뭐 니네 아니더라도 예. 살 때 많다. 어. 그러니까 유럽은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원래 러시아에 상당 부분을 의존을 했었는데 곤란해진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인 타협점을 해서 어차피 써야 될 거 못 이기는 척 써주자. 그래 우리가 40달러에 사줄게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아, 러시아가 팔아줘요. 그렇죠. 예, 우리가 40달러에 사줄게라고 했는데 예.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안 해라고 하고 배럴을 한 300만 배럴을 줄인다. 예. JP 모건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원유라는 거는 우리가 쓰임새를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자동차죠. 일단 자동차는 굴러가야 되고 뭐 항공유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엄청나게 많은 생산품들이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굉장히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많이 고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가격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러시아라면 나를 만약에 상한제를 두는 순간에 그냥 증상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줄여버리고 계속 가격 유지를 해버리면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본인들도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기존의 수요처들이 만약에 그들의
그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 수출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가 급할 건 없고 그러니까요. 러시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서방의 제재안에 관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약간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개인 의견은 아마도 나중에 휴전 쪽 협상으로 갔을 때 휴전 카드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건 결국 원유 가격밖에 없거든요. 유럽은 분명히 전쟁에 대한 복구 지원금을 요청할 건데 네. 전쟁이 나거나 어쨌든 배상금을 어느 쪽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상금의 형태가 아마도 할인된 원유가 아닐까. 원래 이제 할인된 100불에 나가야 될 건데 아. 너한테 60불에 공급해 줄 테니까 나머지 40불은 전쟁 배상금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의 개인 의견. 개인 의견. 그 이유 없이 러시아가 뭐하러 영가에 팔겠어요. 유럽 쪽에.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급한 건 사실 유럽이 윈터 이즈 커밍을 두려워하지 러시아는 제발 겨울아 와라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현재 러시아의 편인 거고 예, 급한 거는 유럽이다.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참, 그만큼 정말 유럽이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 너무 의존도가 요즘- 너무 높았던 거고 네. 그걸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걸 사실 근데 우리도 놀라운 게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런 결과 나고로 상상도 못했잖아요. 진짜요. 예. 유럽의 제재를 너희가 어떻게 이겨내겠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푸틴은 다 계산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푸틴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그 푸틴이 어떤 자리였는데 뭐 인터뷰했던 자리였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만약에 뭐 에너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피식 웃으면서 러시아가 아니면 이거는 앞으로 얘네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너무 이제 여유롭게 얘기했던 그런 짤들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미 그걸 다 계산하지 않았었나. 예,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인터뷰가 또 있었더라고요. 예. 실제로 지금 러시아 거래되는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은 한 80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면은 지금 40달러에서 60달러에 팔겠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회의적인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계속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떤 세계화 시대에서 탈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다. 예.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의 시기, 지구촌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네. 별다른 뭐 전쟁도 없었고 어떤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잊고 있었던 이런 안보 문제. 원유는 대표적인 안보 자원이거든요. 원유와 식량은. 이게 없으면은 국가가 돌아가기 어려운 안보 자원이니까 이게 어떤 신냉전 시대에 들어왔을 때 얼마의 위력이 있느냐를 우리는 어쩌면 잊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전에는 아주 자유롭게 쓰던 것이 갑자기 한두 나라가 통제를 시작해버리면 무기화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빠르게 어떤 체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유로화가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또 유로가 1유로가 현재 1.0179달러? 그러니까 거의 1달러에 근접을 했는데 네. 사실 1달러 거의 항상 넘거든요. 유로가 그러니까 비쌌었는데 예. 지금 추세라면 1달러를 깨는 것도 시간 문제인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의 IB인 소시에타 제네랄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10%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지금 유로화 가격만 해도 2002년 11월 이후에 이제 최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온 거죠. 뭐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어떤 유럽의 경기 침체가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은 어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예. 부분. 지금 유럽은 천연가스 배급 제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제죠. 이만큼만 써. 예. 가정당. 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는 없죠. 예, 원유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통제하는 나라는 예. 정말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독일이 지금 5월에 이제 무역 적자가 난 게 91년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에너지 수입국들은 이런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이제 치명타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4%를 돌파했고 네. 분위기가 여러모로 조금 흉흉한 상황인데 네. 그 ECB에서 이제 우리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6월에는 이제 0%로
동결을 했고 예. 7월 달에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5bp. 예. 그러니까 0.25%지. 예. 그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력하게 75bp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예.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50bp가 유력하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도 최초의 이제 빅스텝이죠. 예. 그 이제 한국도 사실 지금 여건이 50pp를 올린 상황은 아닌데 여러모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무리를 해서라도 올리려고 하는 건데 유럽은 무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bp이거든요. 예. 그런데 25bp 인상을 하고 미국이 75bp 인상하고 연말까지 갔을 때 계속해서 유럽이 얼마나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런 환율에는 상당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하고 연말까지는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예. 그 혹시 오늘 뭐 속보에 또 영국 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보리스 총리. 아,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더 어차피 한번 좀 유럽을 더 이렇게 조금 냉각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전에도 뭐 잡음이 많았었죠. 그분이. 뭐, 성추문 뭐 스캔들도 있었고 뭐. 그분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명문가,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가 집안인데 생긴 건 별로 안 그러신데. 그렇죠. 예. 생긴 거는 제 친구 닮았습니다. 예. 아,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예. 하여튼 뭐 여러모로 지금 유럽은 쉽지가 않다. 예. 어찌 보면은 한국도 지금 원달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1,300원이 갔는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타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예,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뉴스도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자, 머크가 시젠을 인수한다. 예, 빅딜 뉴스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주당 200달러 이상의 총 400억 달러의 인수를 할 것이다. 참고로 시젠이 그 국내에도 이제 동명의 회사가 있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미국 회사죠. 네. 예. 저도 처음에 한국 회사인 줄 알고 이렇게 봤다가 미국 회사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이제 시애틀 제네틱스를 이제 줄임말해서 이제 시젠이라는 이름이 됐고 실제로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그 현재 어제 종가가 186달러로 끝나서 시가총액이 약 320억 달러. 큰 회사죠. 예, 굉장히 큰 회사인데 성사가 된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예전에 알렉시온 인수를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수한 이후로 가장 큰 어떤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빅딜이고요. 시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항암에 특화된 바이오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머크라든지 암젠 같은 이제 바이오 의료 회사들이 올해 미국에서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예. 올해 연초비해서 거의 20% 30% 머크도 한 2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결합 효과를 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바이오업계 빅딜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모건스탠리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게 이런 경기 침체 국면 가면 제조업이나 소비재들은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출액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로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건강에 관련된 문제는 필수 소비에 가깝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오랜만에 메가딜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M&A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시장이 바라본 지점이 어떠한 영역이 가장 매력적인 산업인가를 보는 건데 항암제를 인수했다는 건 이제 향후의 트렌드는 다시 항암제 쪽으로 간다는 좀 힌트를 주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의 메가딜이라는 건 그해 메인 약물이 뭔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줘요. 뭐 올해 관절염 치료제인지 뭐 올해는 백신인지 올해는 항암제인지인데 사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세대 면역항암 치료제에서 브리스톨 마이스 옵티브와 머크의 키트로다가 경쟁하고 있는데 원래 머크가 항암제 넘버 원이거든요. 키트로다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옵티브가 먼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머크의 키트로다가 확장도 성공했고 적응정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액도 훨씬
앞서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즌을 빅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주는 항암 전문 기업들로 가는 거다. 근데 예전에도 이런 미국의 트렌드가 나오면 유럽, 뭐 중국, 한국 다 항암 기업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바이오 기업 중에 항암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부진했다가 바닥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업계에서 M&A들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바이오 업계 M&A들은 꼭 잘 봐야 된다는 거. 올해 메인 약물이 뭔지 내년의 추세가 뭔지에 대해서 힌트를 굉장히 주는 근데 길이라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면 그 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항암 업체들의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캐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밸류가 기대감으로 많이 가 있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밸류의 캐시플로우 안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이런 M&A들을 통해 레벨업 한다면 좀 매력적일 수 있죠. 네.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국내 항암제 뭐 관련주들 아마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국내는 어떤가요?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항암제 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제 많은 약들이 글로벌 삼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긴 하는데 특히 항암제가 삼상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값 자체가 원래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싼 약을 많은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항암제 글로벌 삼상은 당연히 미국의 시장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국내는 1상이나 2상 같은 초기 약물 개발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고 후기 임상 뭐 2기 후기나 아니면 3기는 여전히 미국의 영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뭐 박재퍼님도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흔히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떠올리는데 바이오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류의 꿈은 결국 불로장생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다 보니까 가장 근원적인 걸 해결해주는 아픈 것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암 쪽은 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지금 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어떤 병이 어디냐 그것을 알면은 지금 가장 유망한 회사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말씀하신 어떤 항암 치료제 어떤 회사들이라든지 혹은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지금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병을 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잘 찾아보시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인 업체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뭐 이거 저희 한 2개 정도 한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간단하게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리비안이 오랜만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10% 올라서 29.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2분기 차량 생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72%나 증가했다라면서 호평이 나왔는데 4,401대 연간 목표가 25,000대를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웬만한 자동차 업체들이 처음에 제시한 가이드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맞춘 가이드를 맞출 수 있어라는 것만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좋게 보는데 참고로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25만 대를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뭐 차이는 많이 나죠. 아직도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아직 생산량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루시드도 어제 5.7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 GM은 3.4% 하락을 했고요. 뭐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어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미국 시장 수급 뉴스 중에서 공매도 쇼커브링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뉴스 최근에 많이 나오던데 그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줄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저점이 형성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 미국 공매도가 600억 달러, 한 70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6월에 되면서 200억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보면은 풋옵션 대비해서 콜옵션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시장 이제 분위기가 바뀔 때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로 공매도를 치는 게 조금 위험하다라는 감지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당연히 공매도가 많은 종목일수록 쇼커버링이 발생했을 때 반등폭도 크죠. 그렇죠. 뭐 박사님 공매도 1위 종목 뭔지 아시나요? 공매도 1위 종목이요?
미국 공매도 1위 종목.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요.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면 압도적인 개인 투자자가 많은 곳이겠죠. 뭐 예, 테슬라. 예, 맞습니다. 예. 테슬라가 가장 많고요. 예. 그 실제로 뭐 JP모건 같은 데서 목표가를 뭐 $4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공매도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이제 테슬라 종목은 예전부터 이제 공매도가 많았다 보니까 상승할 때도 그만큼 이제 빠르게 그렇죠. 올라갑니다. 쇼커버링이 그만큼 급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매도를 치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빠져서 공매도도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쯤은 또. 그러니까 쇼커버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질 때죠. 그러니까요. 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공매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은 반대로 보죠. 이제 빠졌으니까 슬슬 빠져나올 때가 아닌가. 저희는 아니면 뭐 이러진 않을까요? 혹시 뭐 공매도를 일단 걷어들이고 내가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봐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추가 또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걷어들이고 가만히 있는 그런 뭐 전략도 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여기서 뭐 하락폭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런다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쇼커버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공매도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상당히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이제 공매도에게는 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빠르게 하락한다는 판단이 있지 않으면은 일단 걷어들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숏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하죠. 네, 어디까지나 단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공매도도. 자, 오늘 좀 공매도까지 너무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전달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업데이트 해봤고요. 2부 이어서 최근 중국 시장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찔링님 또 모셨습니다. 찔링님 통해서 중국 시장의 담백한 이야기들 같이 청해 들을 예정이고요. 잠시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찔링님 모시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